무작정 읽기 이정우의 세계 철학사 무작정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계 철학사를 쓰신 분은 소운 이정우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이정우 선생님에 대한 이 책에 소개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1959년 충청북도 영동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에서 공학, 미학, 철학을 공부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로 석사학위를, 미셀 푸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에서 98년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2000년에서 2007년 철학아카데미 원장, 2009년에서 2011년 어소시트 윤리경영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소운 원장,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소운의 사유는 전통, 근대, 탈근대를 화두로 한 보편적인 세계 철학사의 서술, 시간, 생명, 사건들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생성 존재론의 구축, 그리고 타자되기의 윤리학, 그 정치철학적 구체화의 세 갈래로 전개되어 왔다. 철학사적 저술로는 신족과 거인족의 투쟁, 한길사 2008년, 소은 박홍규와 서구존재론사, 도서출판 길 2016년, 세계철학사 2, 아시아세계철학, 도서출판 길 2017년, 세계철학사 3, 근대성의 카르토그라피, 도서출판 길 2021년 등이 있고, 존재론적 저술로는 사건의 철학, 그린비 2011년, 접힘과 펼쳐짐, 그린비 2011년 등이 있으며, 실전철학적 저술로는 천하나의 고원, 소수자 윤리학을 위하여, 돌베개 2008년, 전통 근대 탈근대, 그린비 2011년, 진보의 새로운 조건들, 인간사랑 2012년 등이 있다. 현재는 세계 철학사 4, 탈근대 사유의 지평들, 무위인되기, 세계 주체 윤리를 집필하고 있다. 예, 책 제목을 읽어봐 저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현재 이 세계 철학사 책 4권 완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겠습니다. 자, 이분은 그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다가 시민 속으로 돌아와서 시민 철학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철학 아카데미를 설립하시고 왕성하게 활동해 오신, 한국에서 어떤 시민의 철학 운동을 일으키신 그런 가장 중요한 철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는 말 읽어보겠습니다. 철학자들은 늘 세계 전체를 논하곤 하지만 그러한 논의들은 사실상 특정한 세계 지평 위에서 이루어진다.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유들이라 해도 역으로 그것들은 어떤 특정한 세계를 선언적 조건으로 해서 성립하기에 인간이 세계와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모색하게 된 이후, 즉 사유라는 행위가 시작된 이후 사유는 늘 사상가, 사유하는 존재의 삶을 조건 짓는 각각의 세계 지평 위에서 성립해 왔다. 오늘날 이른바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해서 세계의 지평은 전혀 없이 넓어졌고, 이에 따라 사유는 마침내 인간세 전체에 걸친 지평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제 세계라는 말이 급기야 지구를 지리적 지평으로 하는 인간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확장된 것이다. 오늘날에야 비로소 세계에 대한 철학자들의 사유가 전 세계 지평 위에서 행해지게 된 것이다. 보통 인간의 사유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들, 자기가 경험한 세계, 특정한 세계를 선언적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우리 세계는 비로소 전 세계적인 지평 위에서 사유가 행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화는 강대국과 초국적 기업들의 헤게모니를 통한 세계화일 뿐이며, 정보화 역시 특정 문화들의 헤게모니를 통한 정보화일 뿐이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는 이 헤게모니를 전 세계에 강요하는 시스템이며, 학문과 예술의 세계마저도 이 시스템에 철저하게 복속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는 다양성의 조화라는 고전적인 이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사실상 허구적인 보편화를 통한 등질화를 뜻할 뿐이다. 이런 세계화에 대항하는 국지화의 흐름들도 존재하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대안일 뿐이며 적극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또 기존 헤게모니화에
헤게모니에 대한 비판들 역시 사실상 적지 않은 경우 새로운 헤게모니를 위한 전략에 불과함은 분명하다.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한 보편성과 객관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는 세계화의 흐름과 정면으로 대결해야 한다. 우리가 많이 지적하듯이 현재 이루어진 세계화가 전 세계 맥도날드화 혹은 헐리우드화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한 측면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세계화의 흐름과 정면으로 대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계화의 흐름은 어떤 정신적 준비나 사상적 비전을 가지고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과 기술, 대중문화의 맹목적인 팽창이 빚어낸 난맥상일 뿐이다. 그렇게 했죠. 기술이 발전하고 대중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인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삼으면서 만들어낸 세계화이겠죠. 여기에는 기술적인 안목,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세계사를 이끌어가지 못한 지식인들의 책임도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오늘날 인문학을 비롯한 정신문화 전체가 세계화, 정보화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태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식인들 스스로 지역, 국가, 언어권, 전공 등 편협한 울타리들에서 탈주해 함께 거시적인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로부터 대화로의 변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은밀을 거쳐 현재로 회귀함으로써 장래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장래를 위한 철학적 비전은 먼저 과거에 대한 역사적 은밀을 현재로까지 끌고 올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철학 세계 철학사 3부작은 이렇게 과거의 은미와 현재로의 회귀를 경과해 장래의 비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이다. 여기서 3부작이라 하셨는데 4부작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최근 지금까지 저술된 철학사들은 대개 세계 철학사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적 테두리를 전제한 철학사들이다. 대부분이 서양 철학사이거나 중국 철학사, 한국 철학사, 인도 철학사, 일본 철학사 등인 것이다. 물론 세계 철학사라는 제목을 달고서 나온 저작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글로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들로서는 한스 요아힘 슈텔리히의 세계 철학사와 소비에트 과학 아카데미 철학 연구소의 세계 철학사가 있다. 그러나 슈텔리히의 세계 철학사는 실질적으로 서구 철학사이며 그 모두에 중국과 인도의 철학 전통을 일종의 전사로서 배치하고 있을 뿐이다. 인도 철학사와 중국 철학사를 연대를 무시하고서 첫무리에 붙인 것이다. 이런 식의 구도는 소비에트 과학 아카데미 철학 연구소의 세계 철학사에서도 거의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이는 그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해겔적 편견에서 유래한 것이다. 해겔의 철학사 강의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의 원조이며, 비서구 지역의 철학 전통을 서구 철학사의 한갓 전사 정도로 보는 시각의 흔적은 매우 조심스럽고 치밀한 방식이긴 하지만 최근의 들레즈, 가타리에게서도 확인된다. 이런 편견은 단순하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근대성, 모더니티가 이룩한 성과의 도취를 근대 이전으로 사후적으로 투사한 데에서 유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르네상스의 서양 근대는 그리스 사유의 재발견을 그 주동력으로 삼았고, 따라서 비서구는 당연히 그 앞의 단계로서 전 그리스적인 것으로서 배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근대 대략 17세기 이래 서구인들에게 비서구 지역들은 반드시 전 그리스적이어야 했다. 그러나 본 저작이 앞으로 보여줄 전 근대에 관련 이런 배치는 허구에 가까운 것이다. 서양 근대는 그리스 사유의 재발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양은 서구 중심에서 봤을 때는 동양은 전 그리스적인, 동양의 모든 체계는 자신들이 그리스적인 철학 체계를 근대에 같이 끌어와서 근대에 이제 근대를 열었으니까 모든 동양적인 것들은 그 이전의 것, 전 그리스적인 것으로 그냥 치환해 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구도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 철학사를 쓰는 것은 철학 자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로서 미래의 시간을 준비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런 철학적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또 그 비전이 삶 속으로 스며들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세계 철학사도 완벽한 객관성과 균형에는 도달할 수 없다. 저술자의 언어권, 사유의 정향, 지식의 한계, 정치적 입장 등에 따라 다양한 세계 철학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의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종합을 통해 전체에 조금씩 가까이 가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유세계의 모든 얼굴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본 세계 철학사 3부작은 다음과 같은 구도를 취할 것이다. 우선 철학이란 행위가 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진행되었고, 근대 이전에는 동과 서의 철학 전통이 따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1권을 지중해 세계 철학에, 그리고 2권을 아시아 세계 철학에 할애했다. 그 마지막 3권에서는 지리적 기준이 아니라 시대적 기준에 입각한 근현대 세계의 철학을 살펴보려 한다. 유라시아의 서쪽에서 전개된 문명은 기본적으로 지중해를 둘러싸고서 전개된 문명이다. 뒤에서 보겠지만 그리스 문명은 에게해를 둘러싼 문명이다. 그러니까 큰 원안 안에 다시 작은 원안이 있는 셈이다. 편의상 라틴어를 사용한다면 지중해 위 가장 서쪽에 있는 에스파냐가 있었고, 시계 방향으로는 브리타니아, 영국, 갈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리기아, 발칸반도 서부, 그라이키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아시아, 터키,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아이킵타, 이집트,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 이 평행 타원형의 고리를 형성했다. 세계 철학사를 생각해보면 을의 영, 불, 독의 철학을 떠올리지만 이를 고대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이 또한 사후적 투사가 되어버린다. 근대 이전의 서구 문명은 어디까지나 지중해를 둘러싸고서 전개된 문명이었기 때문이다. 영, 불, 독이라는 관념은 아무리 일찍 잡아도 16세기에야 성립되었다고 해야 한다. 나아가 고중세 서양 철학사를 논할 때면 늘 그리스만을 또는 그리스 로마만을 논하지만 이것은 편협한 것이며,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 문명 전체에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스가 다른 지역들에 준 것 못지않게 받은 것도 많은 데다가 더 나아가 지중해 문명 전체를 참조해야만 그리스 철학도, 그리고 다른 지역들의 철학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권의 제목을 지중해 세계의 철학이라 붙였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볼 때에도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대륙 한가운데 중앙아시아에는 유목적 삶이 펼쳐진 데 비해 이 중앙 아래쪽으로 빙 둘러 늘어서 있는 무수한 문명들에서는 정주적 삶이 펼쳐졌다는 것이다. 이 정주 문명들 중 동북아, 인도, 이슬람, 그리스가 철학적 담론들을 양산해낸 대표적인 문명들이다. 이 중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이슬람의 철학이 지중해 세계의 철학을 형성했다면, 동북아와 인도의 철학은 아시아 세계의 철학을 형성했다. 동북아라면 대표적으로는 중국을 말하겠지요. 동양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그 외연이 모호하며 다른 한편으로 19세기의 특수한 경험을 짙게 띠고 있는 개념으로서 지금은 이미 낡은 뉘앙스를 띠게 되었다고 본다. 아시아란 말도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서구 중심적 개념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개념이 좀 더 낫다고 판단해 이권의 제목을 아시아 세계의 철학으로 했다. 이권에서는 아시아 세계의 철학을 지중해 세계의 철학과 계속 비교해가면서 논할 것이다. 따라서 이권은 자연스럽게 비교 철학의 성격을 띠게 된다. 물론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한반도, 일본 사이의 비교도 포함하지만 또 핵심적으로는 아시아 세계의 철학과 지중해 세계의 철학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지중해 세계의 철학과 아시아 세계의 철학은 근대에 들어와 만나게 되었고 함께 나아가게 된다. 물론 그 만남이 항상 긍정적인 것도 아니었고 또 하나라의 융합보다는 엉성한 병치인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동가서의 철학은 충분히 융합되어 있지 않다. 서구에서 비서구 지역의 철학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그 비중도 현저하게 적다. 이에 비해 비서구에서는 각 지역의 철학과 서구 철학이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역시 대부분 그저 단순 병치의 구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동과 서를 떠난 철학의 지평은 아직 현실이 아니라 당위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근대 이제 어쨌든 동과 서는 서로를 알게 되었으며 매우 복잡다단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래서 3권의 제목은 지역이 아니라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근현대 세계의 철학이라고 붙였다.
결국 고중세와 근현대가 대별되고 고중세는 지중해 세계와 아시아 세계로 대별된다. 그러나 지난 몇백 년간 다양한 철학 전통들이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근현대 세계의 철학을 이루어왔는지는 아직 불투명하게 남아있다. 1권과 2권은 따로 전기되었던 각 전통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저술의 구도를 각각의 내재적으로 짤 수 있었지만 이제 3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히 어렵고 또 중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이것은 미래의 철학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함축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나는 1권이 근대성이 형성되는 과정, 주로 17에서 19세기를 다루는 일부 1에서 4장과 본격적인 현대성과 이에 맞서는 탈근대성이 형성된 시기를 다루는 2부 5장에서 8장, 그리고 본격적인 탈근대의 사유들이 펼쳐지고 있는 오늘날의 철학을 다루는 부분 3부 9장에서 12장으로 구성했으며 각 대목에서 다양한 철학 전통들의 독자성과 상호 관련성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데 최대한 신경을 썼다. 철학사는 철학사이자 철학사이다. 철학사이자 철학사이다. 철학사는 철학을 다루지만 어디까지나 역사적 지평에서 다루기에 역사에 속하지만 어디까지나 철학의 역사이다. 때문에 철학사의 서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사와 철학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3부작을 쓰면서 사용한 방법 및 구도는 내가 1990년에 만들어 놓았던 담론학의 방법 및 전통 근대 탈근대의 구도이지만 이 구도를 철학사의 투영에 일관되게 구성해내는 것은 피했다. 이것은 모든 논의는 논의 대상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환원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담론학적 방법과 전통, 근대, 탈근대의 구도는 이 3부작 전체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원칙적인 방법 및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역사와 철학의 배치, 혼효에 대한 양극의 입장은 역사 없는 철학과 철학 없는 역사이다. 전자는 하나의 철학 사상이 배태되어 나온 철학적, 역사적 지평을 경시하면서 철학 사상을 그 자체로서만 요약하는 경우이다. 기껏해야 한 철학자의 생애를 서술할 뿐 그 생애가 함축하는 당대의 전체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후자는 철학 사상의 고유함을 무시하고서 그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환원해버리는 경우이다. 이것 또한 전자 못지않게 편파적이다. 여기서 이전 조작들에 언급했던 철학화의 높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철학자가 이룬 철학화의 높이가 상당하다는 것은 그 철학 사상이 자체로서 다루어질 만한 가치를 가짐을 뜻한다. 한 철학자에게서 철학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은 대개 반비례한다. 한 사람이 역사와 철학에 동시에 헌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플라톤과 페리클레스를, 칸트와 나폴레옹을, 주자와 제갈량을 겸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철학사들 자체 내에서도 플라톤과 키케로, 칸트와 볼테르를 비교해보자. 역사와 철학은 기본적으로 반비례한다. 때문에 우리는 논의 대상 각각에서 역사와 철학의 비중을 다시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플라톤에서 역사 및 철학의 배치와 키케로에서 역사 및 철학의 배치가 달라야 하며 공자에서 역사 및 철학의 배치와 주자에서 역사 및 철학의 배치가 달라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역사와 철학은 논의 대상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달리 배치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의 극으로 기울어질 때 철학사상 고유의 높이를 해치거나 철학을 역사와 괴리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3부작은 역사와 철학에 이른 유연한 배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세 종류의 삶의 양식을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경험했다는 생각이 든다. 가끔 어릴 때 살았던 동네, 고향 산천과 사람들, 동식물들을 생각해보면 이전의 조선시대의 삶의 세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세계였던 것 같다. 나는 사극을 볼 때면 늘 어린 시절 보고 살았던 그 세계를 다시 떠올린다. 그러나 서울에 올라와 성장하면서 겪은 세계는 전형적인 근대화의 세계였다. 계속 등장하는 새로운 기계들, 기계의 꿀뚝과 노동자들, 황폐해지는 사람의 마음, 민주화의 역동적인 과정들. 그러나 내가 다시 본격적인 저술 활동을 시작했던 즈음 1990년대부터는 근대화의 새로운 양태들, 이른바 세계화와 정보화의 등장과 더불어 근대를 극복하려는 탈근대의 사상과 문화가 태동해
전개되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살아왔고 사유해왔다. 결국 내가 살아온 삶은 전통과 근대, 탈근대를 극히 빠른 속도로 체험하면서 지나온 삶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정통, 근대, 탈근대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화두를 마음속에 품게 되었다. 전통과 근대 그리고 탈근대가 중축적으로 압축된 시간의 지도리에 서서 오랜 시간 관련된 사상들을 가르치면서 사유의 유목을 해왔거니와 그렇게 얻은 성과들을 이제 여기에서 철학사라는 맥락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인간이 행하는 사유의 모든 요소들은 결국 철학사라는 장에서 종합되고 비교 평가되는 법이다. 인류는 어떻게 사유해왔고 오늘날 어떻게 사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를 본 3부작에서 음미해 보고자 한다. 철학 세계사 이 1권은 2011년에 펴낸 초판을 개정한 것이다. 구성 자체를 크게 바꾸었고 내용도 많이 보완했기 때문에 거의 새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1권과 2권을 동시에 펴놓음으로써 동서의 철학 전통을 상호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가을 소운. 세계 철학사 1권 소개 차례입니다. 2성의 빛 1부가 이성의 빛이고요. 2부가 신과 인간 그리고 세계입니다. 요 두 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1부 이성의 빛에는 철학의 탄생, 피지스의 탐구, 존재와 생성, 현실과 실제, 너 자신을 알라, 이상과 세계, 현실과 이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2부는 삶의 기회로서의 철학, 그 다음 9장은 구원의 갈구, 10장 이슬람 세계의 철학, 11장 니콜라 철학의 흥융입니다. 그리고 12장 인간적인 것의 발견. 이렇게 제1권의 순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1부 이성의 빛 1장 철학의 탄생인데요. 철학의 탄생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역사에 언제나 따라붙은 논리적 난점은, 여기서 X는 이제 미지층 대상을 이야기하겠죠. 그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 X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철학의 역사는 이미 철학의 정의를 전제한다. 그러나 그 존재의 정의가 독단적이지 않으려면 그것의 역사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순환의 고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역사는 일단 말 자체에 있다. 철학이 그리스어 필로소피아의 번역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스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그레이시아가 현대어로 이어진 것이고, 그리스인 그들이 사는 곳을 헬라스라고 불렀다. 이 헬라스 지역에서 필라소피아라는 행위가 탄생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철학이란 개념은 헬라스 문화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말과 개념은 다르다. 필라소피아의 말은 헬라스의 산물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개념은 인도와 동북부에서 성립했다. 그럼에도 이 말을 창안했고 또 그에 걸맞은 사유를 전개한 헬라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세계 철학사의 이 1권에서 다루는 것은 서양의 전통, 즉 지중해 세계에서의 철학이다. 이 철학의 정체성은 물론 헬라스에서 성립했으며 이후 이 사유가 로마 세계로 확장되고 새1신교가 지배했던 중세를 거쳐 오늘날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는 세계에서 근대적인 사유로 계승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고대 그리스 철학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상당 정도 축적되어 있고 또 현대 철학의 전개되는 방식에서 그 한계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분명해졌다. 어쨌든 그리스 문명이 철학의 요람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의 논의는 그리스 문명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 논의의 범위가 고대 그리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문명은 오리엔트 문명, 대체적으로 지금의 중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아프리카 북부, 특히 이집트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았다. 결국 지중해를 둘러싼 여러 문명들이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되어 갔다고 하겠다. 이 1권의 제목에서 내가 지중해 세계라고 부른 것은 바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명들 전체를 가리킨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서구 유럽의 철학만을 주로 다뤄왔지만 세계의 철학사를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중해를 둘러싸고 전개된 숱한 문명들 전체를 보아야 한다. 서양 철학의 중심이 북쪽으로 옮아간 것은 근대에 들어서이며 고중세의 철학은 어디까지나 지중해 문명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근대 이후의 서구와 고중세의 지중해 세계는 분명히 상당히 다른 세계이다. 물론 적어도 철학에서 그 주인들이 그리스라는 그 주인공이 그리스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 헬라스 문명이란 어떤 문명일까? 예, 오늘 여기까지 26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